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경찰 수사나 증거도 정말 중요한데 그 현장을 딱 목격한 그 사람의 진술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예 사건의 방향이 뒤바뀌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한 수상한 목격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06년 9월 23일,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이었는데 일본 가와사키시 미야마에 구에서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길을 걷고 있었어. 그녀는 27살이던 쿠로누마 유리야. 알바 후에 동료들이랑 회식 끝내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 막 이렇게 길을 걷다가 잠깐 멈칫하고 고민을 하게 돼. 그 앞에 있는 카지가야 터널을 통과해서 가면 여기가 지름길이라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가로등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어서 이 밤중에 혼자 가기는 좀 무서웠었거든. 그러니까 유리는 여기를 돌아갈지 아니면 그냥 통과해서 갈지 고민했던 거야. 근데 오늘 일도 하고 회식까지 하고 온 건데 너무 피곤하잖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결국 그녀는 그 어두운 터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 그리고 얼마 후 몇 시간 정도 흘러서 한 남성이 아까 그 카지가야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 한 터널 중간쯤이었는데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거야. 바로 유리였지. 보니까 가슴이랑 배에 칼에 찔려서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있더라고. 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사망하고 말아.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어. 갈까 말까 망설이던 그 길이 결국 마지막 순간이 된 거야. 자, 칼에 찔린 거면 이건 살인사건이잖아.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돼. 조사를 해봤더니 도난당한 물건은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경찰은 강도살인보다는 원한살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어. 목격자? 그때가 워낙 늦은 시간이고 또 너무 외진 곳이어서 그 목격자는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 피해자 쿠로노마 유리는 파티쉐를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성실한 여성이었어. 그만큼 주변 사람들 중에 원한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수사는 진척 없이 시간만 흘러갔지. 이후로도 몇 년 동안 24,000여 명이나 되는 그 수사 인원이 투입됐지만 끝내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고 장기 미제로 남게 돼. 그렇게 시간은 무려 10년이나 흘러서 2016년 1월이었거든. 일본 미야마의 경찰서로 편지 한 통이 왔더라고. 쿠로바네 형무소에서 온 편지인데 보낸 사람은 스즈키 요이치였어. 편지 안에는 쿠로누마 유리의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 참고로 이 편지를 보낸 그 스즈키는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범죄자였었고 9년 전인 2007년 4월에 그냥 길 가던 40대 여성을 칼로 찔러서 살인미수 판결받고 교도소에 들어갔거든. 아니 이 사람이 그 미궁에 빠진 유리 사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경찰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사건 수사를 했던 그 형사들이 스즈키를 만나기 위해서 그 형무소로 직접 찾아가게 돼. 잠시 후 형사들을 대면한 그 스즈키는 담담하게 하지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 자기가 바로 그 유리를 죽인 범인이라는 거야. 스즈키의 자백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갑자기 여성을 찌르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고 무작정 흉기를 들고 나가서 막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마땅한 타겟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건 현장이었던 카지가야 터널로 향하게 돼. 그때 마침 혼자 핸드폰 보면서 길을 걷고 있던 유리를 목격했고 스즈키는 조용히 그녀의 뒤에 접근했지. 그리고는 갑자기 품에 숨겨놨던 식칼을 꺼내더니 유리의 배를 찔렀어. 그렇게 칼을 꽂아놓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문득 칼에 자기 지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칼을 가져가려고 다시 유리에게 다가가게 돼. 그 순간 아직 의식이 있던 유리는 있는 힘껏 스즈키의 다리를 걷어찬 거야.
이거에 분노한 스즈키는 배에서 칼을 뽑아서 이번엔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찌르게 돼. 이후 신속히 그곳에서 도주했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흉기를 부엌 서랍 안쪽에 숨겨놨다는 그 증언. 이게 들어보니까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특히 먼저 배를 공격한 뒤에 다음으로 가슴을 찔렀다는 건 그간 수사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었고,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돼. 그런데 사실 스즈키는 이미 과거에 유리살해 혐의로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어.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잠깐 소개했던 그 살인미수 사건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이잖아. 잠깐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스즈키가 40대 여성 A씨를 공격한 건 유리가 사망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난 후였어. 사건 당일 밤 10시 반쯤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곳을 홀로 귀가 중이었다는 점이 유리 사건이랑 되게 비슷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지역이지? 또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점까지 유사한 게 많았던 거야. 근데 스즈키가 A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과정이 꽤 기묘해. 그 사건이 벌어지고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스즈키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왔더라. 근데 자수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목격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목격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스즈키 진술에 따르면 그날 대여한 CD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칼을 든 남자를 봤고, 왠지 수상해서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앞서가던 A씨 등에 칼을 찔렀대. 근데 뭐 어쩌다가 범인이 자기 존재를 알게 됐고 자기까지 공격했다고 막 다친 왼손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한 1시간 정도 흘러서 신고하러 왔잖아. 그래서 경찰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미 멀리서 경찰차인지 뭐 그런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신고는 따로 안 한 거래.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당시 경찰은 그 스즈키 태도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어. 특히 이 남자가 몰래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는 장소가 너무 이상해. 사건 현장은 계단을 올라가야 나오는 한 노상이었거든. 근데 스즈키가 계단 아래에서 공격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거지. 근데 그 도로 구조상 그 밑에서는 절대 그 사건 현장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결국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이 스즈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를 진행했지. 이때 스즈키가 신고 있던 신발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피해자 A씨의 혈흔이 검출돼. 심지어 그 스즈키 집에서 A씨의 피 묻은 옷이랑 신발이 나오기까지 한 거야. 범인은 스즈키였어. 아까 그 모든 건 다 거짓말이었고. 자, A씨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 당시에 검사는 앞선 그 쿠로노마 유리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스즈키를 추궁했어.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대꾸를 하질 않더라고. 이때 당시에 검찰, 경찰, 그리고 판사까지 직감적으로 그가 동일범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번 A씨 사건과 다르게 그 유리 사건에는 물증이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유리 살해 혐의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었지. 결국 스즈키는 살인미수로만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된 거고, 이제 한 8, 9년 정도 거의 형기를 채우고 있던 시점이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 10년 전 사건을 사실 자기가 했다고 자백한 거고. 이게 대체 무슨 꿍꿍이란 걸까? 경찰들도 고민에 빠졌지. 근데 스즈키 상황을 보니까 감옥에서 뇌경색을 앓게 됐어. 몸 아프고 막 이렇게 투병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 정도로 괴로우면서까지 내가 살아있는 건 이거는 신의 뜻이다. 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완전 자기 망상에 빠져있던 거지. 뭐 어쨌든 자기가 저지른 이 모든 죄를 감옥에서 청산해야 된다고 느꼈다더라고. 그 길로 바로 쿠로노마 유리 살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자백한 거야. 뭐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자백을 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이미 사건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제일 중요한 증거인 그 칼,
그 흉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자백을 꼼꼼하게 확인했어. 그 사이에서 조금의 힌트라도 찾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죽인 그 범인 당사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진술이 뭘까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한 거야. 네, 여기서 잠깐 이 스즈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아니 갑자기 여자를 칼로 찌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사람이잖아. 심지어 그걸 직접 행동하기도 했고. 근데 반전이 뭔지 알아? 그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2003년도에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었었고, 매형네 회사에서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평판도 되게 좋았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던 이 스즈키에게 치명적인 비밀이 한 가지 있었어. 그건 바로 이상성욕이었지. 특히나 여성들의 괴로워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고, 실제로 결혼 전엔 그 매춘업소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정도야. 성관계 도중에 상대 목을 졸라서 막 실신시키고 그랬었거든. 이 이상성욕이 살인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우연한 계기가 있었어.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영국의 그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뭐 미스테리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알겠지만 잭 더 리퍼 그 매춘부만 노렸던 연쇄살인마잖아. 하지만 끝내 뭐 그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었고, 스즈키가 그한테 완전 빠져든 거야. 특히 여럿을 살해하고도 붙잡히지 않았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지. 무엇보다 여성들이 죽어가면서 그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렇게 2006년 6월, 스즈키는 본격적으로 칼을 들고 거리로 나서기 시작해. 시내를 배회하면서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막 다가가서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기를 반복했어. 내가 진짜 또라이인 게 막 겁먹은 여성의 표정을 보면 것만으로도 그냥 완전 만족감을 느꼈던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나면 칼에 찔린 그녀의 얼굴을 꼭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게 유리였던 거야. 그날 스즈키는 유리를 살해하고 상상 이상으로 짜릿함을 느꼈고, 결국 반년 만에 A씨에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보자. 스즈키는 자기가 이 이상성욕을 가지게 된 데에 대해서 변명을 하더라. 어렸을 적에 여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는 여기에 반박했어. 스즈키 요이치는 그저 쾌락살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지. 애초에 누군가를 찌르고 싶다면서 그냥 아무나 공격한 거잖아. 전문가는 이게 단순히 이상성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지. 결국 재판부는 스즈키에게 쿠로누마 유리 살해 혐의로 징역 28년형을 선고했어.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1년 만의 일이야. 그 와중에 스즈키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니, 자기가 A씨 사건으로 붙잡히지 않았으면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을 거라고 하더라. 계속 여자들을 찌르고 그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는 게 이젠 거의 뭐 중독된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뭐 학대니 뭐니 그렇게 변명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뭔 소리야. 재판부는 스즈키의 범행 동기가 그냥 자기 스트레스 해소랑 쾌락 충족인데다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마저 느껴진다고 했어. 근데 이 정도면 사회로 아예 못 나오게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28년형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 어떻든 간에 이게 스스로 자백했잖아. 이게 참작이 됐던 거지. 판결문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어. 오랜 복역을 통해서 스스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알아보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기괴한 성욕에다가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28년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나 있는 걸까? 황당하게도 자기가 신한테 선택받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자백을 결심했다는 이 범인.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 생명의 가치는 왜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시킨 건지 묻고 싶어.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스즈키는 결국 그 죗값을 치르겠지. 그 대단하고 잘난 자기 생명을 감옥에서 낭비하면서 말이야. 그 와중에 스즈키는 자기 역량에 납득하지 못하고 검찰에 항소한 상태라고 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디바베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